소연 씨, 우리 집안 분위기에 흙냄새 나는 며느리는 좀 안 어울리지 않아요? 그게 제 일이에요. 저는 제 일을 사랑하고 있어요. 사랑? 그럼 감성파리로 우리 태경이 발목 잡지 마세요. 당신이 만드는 그 잔 하나 팔아서 생활이 돼요? 우리 태경이 친구들이 알면 뭐라 하겠어요? 와이프가 도자기 굽는다고요? 그것도 직업이라고. 이딴 자리에 내 딸 앉혀놓은 것부터 내가 실수였습니다. 오늘은 상견례 자리에서 자신의 삶을 무시당한 딸을 위해 조용히 일어나 딸의 손을 잡고 자리를 떠난 한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단 한 줄의 말이 인생을 바꾸는 사연들 계속해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정혜수 씨는 충남 공주의 한적한 시골 마을 산과 들 사이 작은 집에서 은퇴 후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집 마당에는 오래된 감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고 그 아래엔 군데군데 이끼 낀 장독대가 몇 개 놓여 있었습니다. 봄이면 감꽃이 바람에 흩날렸고 겨울이면 새하얀 눈이 장독 위에 포근히 내려앉는 그 풍경을 그는 매일 같은 자리에서 바라봤습니다. 35년간 그는 중학교 미술교사로 수백 명의 아이들과 함께하며 종이 위에 선 하나, 점 하나에도 마음을 담는 법을 가르쳐 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는 흙을 가장 좋아했습니다. 손끝에 진득하게 묻어나는 흙의 감촉, 무언가를 새로 빚어내는 창조의 과정은 단순한 수업을 넘어서 아이들에게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가르치는 수단이기도 했습니다. 정년 퇴직 후 그는 오랜만에 스스로를 위한 작업에 몰입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집마당 뒤편 오래된 닭장을 허물고 그 자리에 작은 도자기 공방을 만들었습니다. 낡은 기와를 얹고 창문엔 맑은 유리를 끼워 햇살이 깊숙이 스며들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놓인 것은 전기가마 하나, 손때 묻은 물레 하나, 아내가 챙겨준 낡은 라디오 하나뿐이었습니다. 아침이면 그는 직접 장작을 패서 가마 앞에 쌓아두고 전날 반죽해둔 흙덩이를 꺼내 물을 적시고 다듬었습니다. 손끝으로 눌러보고 덜 익은 흙은 따로 빼고 흙의 숨결을 읽듯 천천히 무게와 온도를 가늠했습니다. 가마의 온도를 맞추는 일도 섬세했습니다. 조금만 마음이 급해져도 유약은 거칠어졌고 온도가 너무 높으면 찻잔의 숨결이 타버리기 일쑤였죠. 그렇게 고요하고 느린 하루. 누군가에겐 지루한 노인네의 일상이었을지 몰라도 혜수 씨에겐 세상 누구보다 충만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아버지의 곁을 조용히 함께하던 이가 있었습니다. 바로 딸 정소연. 소연은 어린 시절부터 공방 앞 평상에 앉아 아버지의 작업을 지켜보는 걸 좋아했습니다. 아버지가 돌리는 물레 위에서 하나의 잔이 탄생하는 모습을 보며 마치 마법 같다고 느끼던 소녀는 어느새 자라 그 손끝의 마법을 스스로 꿈꾸게 되었습니다. 서울로 대학을 진학할 때 그녀는 과감하게 도예를 전공으로 선택했습니다. 대부분의 친구들이 취업 걱정을 하며 경영학과, 컴퓨터공학과를 선택할 때 소연은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저는 흙이 좋아요. 아빠가 빚은 찻잔처럼 저도 저만의 시간을 빚고 싶어요. 그 말에 혜수 씨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그날 밤 몰래 뒤뜰에서 혼자 술 한 잔을 기울였습니다. 그것은 기쁨이자 걱정이었고 무엇보다도 자랑이었습니다. 대학 시절 내내 소연은 아르바이트를 하며
자신만의 작은 가마를 사기 위해 돈을 모았습니다. 자취방 한켠에는 항상 흙 반죽이 담긴 통이 있었고 벽엔 유약 레시피가 가득 적힌 메모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SNS를 통해 직접 만든 찻잔과 접시를 하나씩 올리며 그녀는 세상과 조용히 소통하기 시작했습니다. 팔로워가 10명이었을 때 아버지는 소리 없이 좋아요를 눌렀고 100명이 되었을 때는 직접 만든 잔을 들고 이거 우리 학교 후배 선생님이 사가셨다더라며 뿌듯하게 웃었습니다. 그런 아버지의 존재는 소연이 힘들 때마다 되새기는 가장 단단한 원동력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녀가 매 작품을 만들 때마다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이건 아빠가 써줬으면 좋겠어. 라며 내밀었을 때 항상 우리 딸, 손재주가 점점 깊어지는구나. 라며 미소 짓던 아버지. 그 표정 하나에 소연은 자신이 옳은 길 위에 서 있다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공방의 여름은 더웠습니다. 땀이 비 오듯 쏟아졌고 손바닥은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겨울이면 손끝이 얼어붙어 흙을 제대로 누르기도 힘들었지만 그런 날에도 아버지와 딸은 말없이 나란히 앉아 물레를 돌리고 잔을 빚고 차를 마시며 하루를 마무리하곤 했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그 공간 안에 흐르던 온기와 리듬은 둘만의 언어였습니다. 그 누구보다 그 어떤 말보다 둘은 서로의 삶을 가장 잘 이해하고 가장 단단하게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성인이 된 소연이의 결혼 이야기가 다가오던 어느 봄날, 벚꽃이 흩날리는 거리와 따뜻한 바람 사이로 그녀의 마음도 설렘과 긴장으로 뒤섞인 채 분주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예비 사위와 양가 부모님이 처음 얼굴을 마주하는 상견례 자리가 서울 강남의 고급 한정식집에서 열리기로 결정된 그날, 소연은 마치 인생의 갈림길에 서 있는 사람처럼 며칠 밤을 지새우며 도자기 물레 앞에 앉았습니다. 낮에는 공방 바닥에 무릎을 꿇고 흙을 이고 밤에는 가마 불빛 아래에서 유약의 온도를 조절하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찻잔을 만든 게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기 삶을 설명할 수 있는 언어를 빚고 있었습니다. 찻잔 6점, 그리고 그에 어울리는 주전자 하나. 그 안에는 도예를 향한 첫사랑 같은 열정, 아버지와 나눈 수많은 말 없는 교감, 그리고 그 누구보다 자신의 손을 믿어준 사람에 대한 자부심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하얀 유약이 말라가는 순간마다 소연은 속으로 기도하듯 중얼거렸습니다. 이걸 보고 그 사람의 가족도 아버지처럼 나를 인정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 선물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소연이 걸어온 삶, 자신이 누구인지 증명하는 첫 인사이자 마지막 기대였습니다. 상견례 당일 아침 정혜수 씨는 언제나처럼 조용한 사람답게 특별한 말은 하지 않았지만 한복 대신 잘 다려진 정장을 꺼내 입고 묵직한 무게로 공방에 들어가 딸이 만든 찻잔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흙먼지가 묻지 않도록 새 수건으로 감싸고 포장지에 접힌 선까지 매만지던 그의 손길엔 아버지로서의 자존심과 응원이 담겨 있었습니다. 소연아, 이건 네가 만든 네 삶이니까 부끄러워하지 마. 그는 그렇게 말하며 포장된 찻잔 세트를 소연의 품에 안겨주었습니다. 서울 강남 깔끔하게 정리된 한정식 집룸.
식탁 위에는 제철 음식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실내에는 잔잔한 국악 선율이 배경음악처럼 흐르고 있었습니다. 소연은 떨리는 마음으로 자리에 앉자마자 가방을 열고 조심스럽게 포장지를 풀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두 손으로 정갈하게 상자 뚜껑을 열고 예비 시어머니에게 찻잔 세트를 내밀었습니다. 눈을 마주치며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이건 제가 만든 도자기예요. 작은 선물이지만 저희 마음이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잠깐의 정적. 그리고 예비 시어머니가 약간 놀란 듯한 표정으로 상자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아, 직접 만드셨다고요? 그녀는 억지 미소를 띄우며 찻잔을 들어 올렸고 유약의 무늬를 손끝으로 툭툭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정성은 참 대단하시네요. 하지만 그 옆에 앉아있던 예비 사위 윤태경. 그는 아무런 감정 없이 무표정하게 잔을 들어 한참 들여다보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한숨에는 피로함도 기쁨도 아닌 실망이라는 감정이 조용히 배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대뜸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방 안의 모든 사람에게 분명히 들릴 정도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연 씨, 이런 거 그냥 온라인 마켓에서 사는 게 낫지 않나요? 요즘은 다 기계로 더 정교하게 나오잖아요. 뭐랄까, 좀 촌스럽다 해야 하나? 그 순간 시간은 멈춘 듯 했습니다. 식당을 가득 채운 은은한 조명 아래서도 소연의 얼굴은 서서히 창백하게 질려갔습니다. 눈빛은 흔들렸고 입술은 바짝 말라가고 그녀의 손은 이미 무릎 위에서 꽉 움켜쥐며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 앉아있던 정혜수 씨. 방금 전까지도 조용히 딸을 바라보던 그의 시선엔 이제 더 이상 미소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눈가엔 서서히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졌고 손등의 핏줄이 뚜렷하게 솟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더 이상 상견례라는 이름을 붙이기 어려웠습니다. 그곳은 누군가의 진심과 자존심이 조용히 그러나 처참하게 짓밟히는 공간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예비 사위 윤태경의 말은 단순한 찻잔에 대한 평가로 들렸을지 몰라도 그 안에는 뚜렷한 의도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런 망설임 없이 잔을 탁자 위에 툭 하고 내려놓았습니다. 그 손짓은 마치 별것 아니라는 듯 대수롭지 않게 물건을 내려놓는 동작이었지만 그 찻잔은 누군가에겐 밤을 새워 만든 삶의 조각이었습니다. 잠깐의 정적 뒤 윤태경은 짧은 웃음을 섞으며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 말은 그 자리에 있던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소연 씨, 그 손에 흙 묻히고 하루 종일 가마 앞에 있는 거 솔직히 남편 체면 깎이는 거 아니에요? 한마디였지만 마치 무거운 금속 덩어리를 던져놓은 듯 방 안의 공기가 출렁이며 가라앉았습니다. 소연의 숨이 멈췄고 입술은 굳어졌습니다. 마치 뺨을 맞은 것처럼 얼굴의 핏기가 사라졌고 그녀의 두 손은 무릎 위에서 천천히 움켜쥐어진 채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손은 며칠 밤을 새워 찻잔을 빚던 손이었고 그 손끝에 묻은 모든 흙은 이제 모욕처럼 느껴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다정한 듯 웃던 예비 시어머니는 눈을 내리깔았고 예비 시아버지는 눈썹을 찌푸리며 조용히 물만 마셨습니다. 누구 하나 나서서 말리지도 수습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의 태도는 조용히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 말에 특별히 문제가 있었나? 그 침묵 속에서
윤태경은 자신이 무언가 잘못한 줄도 모르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요즘 세상에 흙 만지는 여자, 그건 좀 안 맞죠? 취미는 괜찮지만 진지하게 할 건 아니잖아요. 결혼하면 와이프가 뭘 하든 남편 이미지에도 영향 가는 거니까요. 솔직히 제 친구들이 알면 좀 당황할 것 같아요. 그는 말끝에 연민 어린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치 나는 그냥 솔직할 뿐이야 라는 변명과 함께 그 순간 정혜수 씨의 등허리는 아주 천천히 펴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소연을 향해 조용히 미소 지으며 앉아있던 그의 눈빛에서 이제는 바람처럼 차가운 기운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어떤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썹이 천천히 찌푸려지고 잔을 쥐고 있던 손등 위로 핏줄이 솟구쳤습니다. 그 침묵은 말보다 더 강한 분노였습니다. 소연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태어나 처음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자신을 부끄러워한다는 감정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창피함이 아니었습니다. 존재 자체가 체면을 깎는 일로 평가당하는 순간 그녀는 무너졌습니다. 그녀가 얼마나 많은 밤을 공방에서 보냈는지, 얼마나 많은 흙을 버리고 손가락이 갈라지도록 잔을 다시 빚었는지, 그 누구도 모른다는 사실이, 그리고 그걸 알아야 할 사람이 오히려 가장 무심하게 깎아내리고 있다는 사실이 소연을 견딜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예비시댁의 테이블에는 전복죽이 식어가고 있었고 방 안의 국악은 여전히 흐르고 있었지만 그날 그 상견례는 더 이상 화목한 결혼을 위한 첫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그 자리는 이제 딸의 꿈과 자존감이 짓밟히고 한 아버지의 인내심이 부서지는 순간을 목격하는 자리로 변해버린 것이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두 손으로 소중히 감싸 내밀었던 그 찻잔. 가마 앞에서 수없이 실패하고 다시 구워내며 완성했던 그 작품이 지금은 마치 잘못된 선택처럼, 무례한 행동처럼 그 자리에 버려진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을 마치 무마하려는 듯 예비 시어머니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꺼냈습니다. 소연 씨, 뭐 젊을 때야 이런저런 예쁜 거 해보고 싶은 거 이해는 해요. 근데 결혼하면 그런 건 좀 내려놔야죠. 도자기는 도자기고 가정은 현실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태경이 회사 사람들 앞에서 며느리가 흙 만지는 일 한다고 하면 솔직히 체면이 안 서는 거 이해하시죠? 그 말은 얼핏 다정하고 걱정해주는 척 포장돼 있었지만 그 안에는 명확하게 깔린 경계선이 있었습니다. 결혼을 하면 네 삶은 여기까지만 하자. 네가 쌓아온 모든 건 이제 격가지일 뿐이다. 이 집에 들어오고 싶다면 네 것을 내려놔라. 그녀의 말투는 온화했지만 그 속에는 우리 집이라는 권위와 여성의 역할이라는 오래된 틀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지만 그 자리는 소연에게 무언의 굴욕을 강요하고 있었습니다. 소연은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말하지 못했습니다. 무력감이 목을 눌렀고 말 한마디 꺼냈다간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아 그저 고개를 더 숙이고 손끝에 힘을 더 줬습니다. 그 작은 움직임만으로도 그녀의 내면이 얼마나 심하게 흔들리고 있는지 아버지는 단박에 알아차렸습니다. 정혜수 씨는 그런 딸의 모습을 바라보며 속으로 아주 천천히 숨을 삼켰습니다. 그는 평생 말로 싸워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교직에 있을 땐 아이들을 기다려 주었고 가르치기보다 듣는데 더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가 가장 아끼는 존재가 자신을 버려가며
침묵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의 평생 쌓아온 인내심을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이는 나와 함께 그 긴 시간 동안 흙을 다듬고 불 앞에 섰던 아이인데 자신의 꿈을 손으로 빚어낸 시간을 부끄러워하고 있잖아. 그걸 내가 그냥 보고만 있다면 나는 더 이상 이 아이의 아버지라 할 수 없겠지. 그의 눈빛은 아주 천천히 굳어졌습니다. 평소엔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던 그의 얼굴엔 지금 잔잔한 분노와 서늘한 결심이 함께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찻잔 상자는 아직도 반쯤 포장지가 풀린 채로 남아 있었고 그는 그 상자를 조용히, 아주 조용히 양손으로 감쌌습니다. 마치 누가 더럽혀선 안 되는 어떤 신성한 것을 다시 보호하려는 듯 말입니다. 그 순간 그 자리에 앉아있던 사람들은 눈치채지 못했지만 정혜수 씨는 이미 마음속에서 결정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더는 기다릴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 침묵이 더 이어지는 순간 딸의 마음은 더 망가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아버지인 자신도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정혜수 씨는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고 방 안을 가득 채우기에는 충분했습니다. 흙 묻은 손으로도 당신보다 훨씬 더 값진 삶을 빚고 있는 딸입니다. 그 말은 마치 망치처럼 내려쳤습니다. 한없이 조용하게 그러나 완벽히 교만한 기류를 부숴버리는 한 줄이었습니다. 정장을 입고 고급 식당에 앉아 있었던 예비 사위와 그의 부모는 그 말 한 줄 앞에서 한순간에 무방비로 드러났습니다. 윤태경은 뭔가 반박하려 입을 벌렸다가 자신의 손안에 놓인 물컵을 멍하니 바라보며 말문을 닫았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애써 그건 좀 하려다 아버지의 눈빛과 딸의 떨리는 손을 보고 조용히 입을 다물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누구도 틀리지 않았다는 말을 꺼낼 수 없었습니다. 정혜수 씨는 더 이상 그들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 대화는 여기까지라는 듯 조용히 찻잔을 다시 상자에 넣었습니다. 딸이 정성껏 포장해온 그 찻잔을 마치 흙먼지 대신 자존심을 감싸듯 정갈하게 덮었습니다. 그의 손놀림은 여전히 느렸고 조용했고 그러나 동작 하나하나에는 품격이라는 말의 진짜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가문과 체면으로 품위를 말했지만 그는 침묵과 절제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가 움직이는 순간 마치 누군가 정면에서 등을 밀어준 듯 소연의 어깨가 살짝 떨렸습니다. 정혜수 씨는 옆에 앉은 딸의 어깨에 조용히 손을 올렸고 그 손은 말없이 딸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괜찮다. 네 잘못이 아니야. 아빠가 있잖니. 그리고 그는 단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작지만 결코 가볍지 않은 말, 누구에게도 변명하지 않고 오직 딸을 향한 단단한 선언. 소연아, 이 자리는 네가 있을 곳이 아니구나. 그 한 줄은 분노가 아니라 보호였습니다. 대립이 아니라 결단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소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엔 뜨거운 물기가 맺혀 있었지만 그 안엔 명확한 감정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수치가 아닌 위로였습니다. 굴욕이 아닌 복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방 안의 누구도 그 부녀의 뒷모습을 말릴 수 없었습니다.
정혜수 씨는 딸의 손을 지그시 바라보다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등바디에 기댔던 어깨가 펴졌고 한번 주름진 정장을 매만진 손끝엔 다짐 같은 단호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이제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확신이 자리하고 있었고 그 눈동자는 방금 전까지 딸을 짓밟던 말들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단단함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찻잔 상자를 조심스럽게 들어 품에 안았습니다. 그 안에 든 것은 단순한 도자기가 아니라 딸이 걸어온 삶, 견뎌온 노력, 그리고 지켜야 할 존재의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딸 소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소연은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그 자리에 붙박인 사람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눈을 들 용기조차 잃은 듯 보였지만 아버지의 움직임이 만들어내는 고요한 기척을 느낀 순간 그녀는 마치 아주 어린 시절처럼 그저 아버지를 기다리듯 조심스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마주친 그 찰나 정혜수 씨는 오직 딸을 향해서만 그 누구도 방해할 수 없는 목소리로 아주 조용하고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소연아, 너를 깎아내리는 집이 너를 품을 수는 없다. 집에 가자. 그 말은 결코 화가 난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엔 누군가를 꾸짖는 천둥보다 더 묵직한 선언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은 한 아버지가 세상의 기준 앞에서 작아지는 딸을 더는 방관하지 않겠다는 말이었고, 비로소 그의 자식에게 말해주는 너는 그 자체로 충분히 존중받아야 할 존재라는 확인이었습니다. 혜수 씨는 더는 눈치도, 체면도, 설명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돌려 예비 사위나 그의 부모를 보지 않았고, 그저 조용히 딸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 손은 오래도록 흙을 만지며 굳어진 손이었지만 그만큼 믿음직하고 세상 누구보다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방 안은 숨소리조차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누구도 말하지 않았지만 그 정적은 마치 이제 더는 말이 필요 없다는 무언의 합의처럼 느껴졌습니다. 예비 사위는 입을 반쯤 벌렸다가 뭔가 말하려는 듯 허공을 한번 바라보더니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의 부모 역시 손을 모으고 눈치를 살피다가 스스로 내린 선택을 애써 정당화할 말조차 찾지 못한 듯 정지된 사람들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그 침묵은 불편해서 멈춘 게 아니었습니다. 그건 이 사람 앞에선 더는 어떤 말도 부끄러워질 뿐이다. 라는 깨달음에서 비롯된 진짜 침묵이었습니다. 소연은 그 순간 아버지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손은 자신이 무너지려 할 때마다 떠올리던 기억 속의 손이었습니다. 어릴 적 자전거에서 넘어졌을 때, 대학 입시에서 떨어졌을 때, 처음 전시회에서 초대 손님이 아무도 오지 않았을 때, 그때마다 등 뒤에서 말없이 어깨를 감싸주던 손, 그리고 지금 그 손이 다시 자신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여기까지 잘 왔다. 이제 아빠가 함께 걸어줄게. 소연은 그 손을 단 1초도 망설이지 않고 꼭 잡았습니다. 아버지의 체온이 손바닥을 타고 그대로 가슴으로 전해졌고 한동안 억눌려 있던 감정이 눈물로 터질 것 같았지만 그녀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작게 숨을 들이쉬고 단단히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들은 말없이 함께 자리에서 일어났고 한 점 후회도 없이 상견례라는 이름의 그 찬 테이블을 등지고 나섰습니다. 그날 이후
소연은 더 이상 고개를 숙이지 않았고 정혜수 씨는 한 번도 그 선택을 후회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후, 소연은 더 이상 누구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상견례 자리에서 조용히 손을 내밀어준 아버지의 단 한마디가 그녀의 삶 전체를 다시 바로 세웠고 한때 내려놓으려 했던 꿈은 오히려 더 단단하고 뜨겁게 그녀의 손안으로 돌아왔습니다. 소연은 결혼이라는 이름 아래 포장된 타인의 기대를 벗어던지고 자신이 진짜 원하는 삶을 그토록 사랑했던 흙 위에 다시 새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꿈은 이제 아버지와 함께 짓는 조용한 도자기 공방 소연도예라는 이름으로 피어났습니다. 공방은 충남 공주 외곽 산자락이 부드럽게 내려앉는 마을 한복판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아침이면 안개가 대나무 숲 사이로 스미듯 내려앉고 점심이면 햇살이 유약을 머금은 찻잔 위로 천천히 녹아들었으며 저녁이면 가마속의 불빛이 마당에 작은 그림자를 들이우며 따뜻하게 흔들렸습니다. 공방의 마당엔 각기 다른 색과 크기의 잔들이 정갈이 말라가고 있었고 작업실 안에선 정혜수 씨가 묵묵히 흙을 반죽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끝은 예전보다 더 느리고 깊었고 딸이 가마 온도를 체크하고 주문한 유약의 농도를 조절하며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볼 때면 가끔 미소 지은 채 조용히 작업을 멈추곤 했습니다. 그날 이후 부녀는 말이 많아지진 않았지만 그 어떤 말보다 단단한 신뢰와 응원이 공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소연은 어느새 단순한 도예가가 아닌 작가로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에서 내려온 전시업체 관계자들과 함께 전국 각지를 도는 기획전을 준비하고 있었고 SNS에서는 소연의 손에서 태어난 잔이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작품이 팔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한때 무시당했던 바로 그 찻잔 세트. 그 찻잔은 이제 흙 위에 핀 삶이라는 이름으로 독립된 전시 테마가 되어 전국 갤러리와 문화공간을 순회하며 소개되었고 한 예술평론가는 그녀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시대 젊은 공예가 중 가장 섬세한 손끝을 가진 작가. 그리고 손끝만큼 마음이 따뜻한 사람. 기자가 찾아와 인터뷰를 요청했을 때도 소연은 조심스럽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아직도 흙 앞에서는 배우는 사람입니다. 그래도 제 옆에서 묵묵히 함께 흙을 만져주는 아버지가 계셔서 참 다행이에요. 그리고 어느 늦봄 공방에 부드러운 바람이 드는 한적한 오후, 소연은 벽 한쪽에 걸려있는 액자 속 그림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 그림은 그녀가 처음으로 만든 찻잔 세트의 드로잉이었습니다. 흙이 조금 삐뚤고 유약이 균일하지 않았던 그 시절의 잔. 그러나 그 잔이 있기에 지금의 자신이 있다는 걸 그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소연은 조용히 웃으며 혼잣말하듯 말했습니다. 그날 아버지가 제 손을 잡고 나와주지 않으셨다면 저는 아마 아직도 내가 틀린 건 아닐까 하고 스스로를 의심하며 살고 있었을 거예요. 그녀는 말끝을 가볍게 닫고 잠시 뒤 천천히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단순한 만족이나 자랑이 아닌 살아온 시간과 다시 걸어가게 된 길에 대한 깊은 감사의 미소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날이 제 인생 최고의 전환점이었습니다. 그 순간 공방의 가마 속에서는 또 하나의 찻잔이 막 구워지고 있었습니다. 불꽃이 도자기 표면을 부드럽게 감싸고
잿빛이 유약 위에 사뿐히 내려앉고 있었으며 그 조용한 시간 속에서 흙은 여전히 같았지만 삶은 훨씬 더 단단하고 아름답게 구워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정혜수 아버지의 그 한마디 어떻게 들리셨나요? 너를 깎아내리는 집이 너를 품을 수는 없다. 여러분이라면 그 순간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소연 씨가 다시 고개를 들 수 있었던 건 아버지의 그 조용하고도 단단한 손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소중히 읽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가슴을 울리고 삶을 되돌아보게 하는 진짜 이야기들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깊은 공감과 더 큰 울림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